안녕하십니까. GWP 군무원 학원에서 정보사회론을 강의하고 있는 이명신입니다. 자, 이번 9급 정보사회론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해설 강의를 위해서 직접 시험장에 가서 제가 시험을 봐봤거든요. 근데 이 본 느낌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딱 작년에 9급 시험이 엄청 어려웠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쉽지 않을까 차원에서 문제를 딱 풀어봤는데 느낌이 좀 쉽다. 문제 풀면서 계속 쉽다라고 느꼈는데 딱 끝나고 났더니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건데요. 접근하기는 쉬운데 막상 답을 골라보니 어렵더라. 이제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보서련이 완벽하게 100% 작년만큼이나 어렵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나만 뭐 어려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번에 GWP 학원에서 제가 이 정보사회론 작년부터 해서 2025년 이 시험 대비를 쭉 해서 이제 종강을 시켰는데요. 그리고 쭉 보니까 문제 복원하면서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내용이나 아니면 기본서라든지 아니면 뭐 파이널 자료라든지 또 심지어는 시험장에서 가져가는 그 요약집 이런 것들도 제가 배부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자, 1번부터. 자, 1번 문제는 요거는 제가 진짜 정확하게 복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다른 것도 복원을 했는데 1번은 제가 문제 풀면서 좀 시간이 좀 남아서 요거는 정확하게 다른 것도 꼼꼼히 썼지만 1번이라서 아주 꼼꼼하게 썼거든요. 여기서 보면 이거는 이제 기출로 나왔던 그런 공공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옳지 않은 걸 찾는 건데요. 오픈 API를 이용해서 공공 데이터에 적금이 공유할 수 있다. 이거는 오픈 API라는 건 우리가 정보를 갖다가 얻을 수 있는 창구를 역할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공공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맞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공공 데이터를 입수하기 위해서 공공 데이터 포럼을 이용할 수 있다. 요 말은 사실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요 문제를 조금 이 문장을 부드럽게 표현한다면 포털이라는 단어가 좀 낫지 않을까. 근데 시험에서는 당연히 요거 포럼으로 나와 있습니다. 포럼이라는 건 협의체잖아요. 근데 포털이라는 단어를 쓰면 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요 1번은 답이 4번인데 이게 4번이라고 알 수 있는 키워드는 당연히 3번과 4번을 대비해보면 알아요. 이 법적으로 공공 데이터를 이렇게 근거를 마련했으니까 공공기관이 자발적인 참여가 아니잖아요. 강제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 3번을 통해서 4번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답이 이렇게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1번은 이렇게 자 끝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넘어가면 자 2번 요거 우리가 일명 DOI라고 하는데 디지털 객체 식별자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인터넷에서 나오는 뭐 논문이라든지 보고서 이런 것들에 고유 번호, 식별 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처음 나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미 기출로 나왔던 그런 파트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해서 접근하시면 좀 쉽게 느껴질 텐데 막상 또 시험장에서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뭐 이렇게 배웠다 하더라도 자 그러면 보면 자 URL에 비해서 영구적인 접근이 가능한 객체의 디지털 식별자 맞습니다. 그 다음에 URL의 일종으로 URL이라는 거는 인터넷 자원의 주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환경에 부여되는 고유한 식별 번호다. 자, 기호다. 맞습니다. 그리고 DO의 구분은 접두부와 접미부로 이렇게 구성해서 이렇게 번호를 쓰는 건데요. 이 둘은 붙임표로 나눠진다. 요게 틀렸어요. 슬러시입니다. 슬러시. 슬러시로 구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에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책을 살 수 있잖아요. 그 책 뒤편에 보면 그 넘버가 있잖아요. 그 넘버를 얘기하는 건데요. 요거를 기존 표준 식별 시스템도 DO의 전미부로 집어넣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답은 정확하게는 요 답이 3번이 되는 거죠. 자, 약간 이 문제부터는 약간 흔들 수 있죠. 이거 뭐지 막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가면 이것도 이미 기출로 나와 있는 문제고 또 저도 이제 기본서 강의하면서 강조했던 건데요. 조금 이제 명어가 나오거나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이게 접근하다 보면 생각하다 보면 쉽게 답을 고를 수 있어요.
기록의 속성 같은 경우에는 진본성이라든지 신뢰성이라든지 무결성, 이용 가능성이 다 포함될 수 있죠. 그다음에 기록 관리의 중요성이 증가되면서 국제 기록 관리 표준인 요게 이제 15489라는 이 번호 자체가 표준이에요, 표준. 그래서 관리할 때 요 표준대로 기준을 마련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따라가는 거고. 그다음에 마그네시언 같은 경우에는 읽다 보면 이제 기록을 옮길 때 그 전체적인 내용을 그대로 옮겨야 되잖아. 그 과정을 바로 이 프로세스를 마그네이션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기록물, 이거는 이제 대통령 기록 관리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17조인데 거기서 공개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4번이 틀린 겁니다.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로. 그렇게 해서 이제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4번으로 가면 이제 4번은 그 처음에 기본서 폈을 때 재책에 폈을 때 정보의 개념 나오는데 이 셰넌이 처음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셰넌은 이 정보 개념 중에 정보 이론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다. 이 사람은 이 정보라는 것을 많이 양적으로 계속적으로 정보를 가지게 되고 숙지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불확실성을 상당히 줄여들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질적인 접근보다는 정보의 양을 상당히 강조했기 때문에 답을 4번으로 고르시는 게 맞죠. 여기 보면 질적 측면과 형식 측면에 요거 좀 오타 있는데요. 여러분들 나눠주는 그 해설지에서는 양적 관점이라 아마 써 있을 텐데 그게 틀리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양적인 관점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자, 여기 정보는 불확실성을 감소시킴으로써 당연히 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불확실성이 커지면 엔트로피가 증가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1번하고 2번도 역시 뭐 0과 1이고 신호 연속체로 보는 것이 셰너의 관점이니까 답이 4번입니다. 자, 그리고 5번으로 갑시다. 5번은요. 사물 인터넷. 이것도 기출로 나왔던 파트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1번이라는 그 선택지를 보시면 이 사물 인터넷을 그대로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교하면 금방 답이 나와요. 여기 보면 사람, 사물, 공간, 데이터 모든 걸 다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3번의 선택지를 보면 사물과 사물 간의 쌍방향 데이터를 송수는 M2M이라고 되어 있잖아. 기계와 기계. 같은이라는 개념이다. 이렇게 하면 이게 틀리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명확하게 틀린 게 답이기 때문에 요게 답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맞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도 체크를 했고요. 그리고 6번으로 가보면 이 더블링 코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더블링 코어가 뭐지? 상당히 또 이제 고민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여러분들 25문제 중에서 모든 자기가 공부했던 것이 나오면 정말 다행스럽겠지만 우리가 기출 문제도 그렇겠지만 그 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몇 개가 모르는 거 있더라도 아는 걸 정확하게 푸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더블링 코어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 정보를 얻을 때 그 정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인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소개할 때 막 중구난방으로 소개하되면 이 정보를 찾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소개하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 표준을 만드는 것을 바로 더블링 코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95년에 미국에서 워크숍을 계기로 해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아마 수험생들은 저도 이제 시험장에서 풀었지만 아마 3번하고 4번 중에서 답을 고르려고 했던 분들은 되게 많을 겁니다. 근데 여기 2번이 완전히 허를 찌르는 거죠. 웹 자원의 발전에 필수적이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전문가 용어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요소를 단순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요게 왜 틀렸습니까? 이게 사실은 단순화시키고 이렇게 활용도를 높게 하고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전문가니까. 근데 비전문가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단순화시킨 거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더블링 코어 메타데이터 요소 세트는 15개 기본 요소를 갖고 있고 추가적으로 3개가 더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미국 표준과 국제 표준으로 나눠져 있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요소들은 평면적이건 구조로 설계되어 계층성이 없으며 요거는 이 요소라는 건 이 15개 요소를 얘기하고요. 계층성이 없다는 거는 15개 요소가 이게 조금 높은 상위 개념 요소고
이 밑에 있는 게 하위 개념 요소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다 똑같다는 거죠. 중요도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재량적이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 15개를 그대로 활용하지 않아도 몇 개만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반복적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같은 것을 또 써도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답이 6번의 답은 정확하게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7번 시멘트 웹의 영역인 온톨로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요 시멘트 웹은 뭐 기출에서도 이게 자주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해서 이 문제 나왔을 때 이거 맞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역시 마찬가지 조금 더 구체화시킨 문제이기 때문에 또 답을 또 쉽게 고를 수 있는 좀 어렵거든요. 문제를 좀 풀어보면, 시멘트 웹이라는 거는 일단 컴퓨터가 여러분들이 웹사이트에서 어떤 정보를 얻을 때 그 정보에 해당하는 단어를 얻고자 하는 정보를 하는 단어를 치게 되면 그 단어를 웹사이트 컴퓨터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우리가 시멘트 웹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 온톨로지는 시멘트 웹이 구현될 수 있는 하나의 또 다른 기술에 들어가는데요. 그거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온톨로지는 메타데이터 표현을 한정하고 사용되는 요거는 한정하고 사용되는 일종의 어휘 사전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조금 틀리죠. 왜 그러냐? 온톨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 표현을 갖다 한정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뭐 단어와 단어, 개념과 개념 간의 추론도 가능하기 때문에 시슬러스의 개념보다는 조금 더 확대된 개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틀렸고요. 그리고 온톨로지는 이렇게 네 가지 관계로 구성되면서 정의를 내릴 수 있죠. 그리고 모든 주제의 영역을 기술할 일종의, 여기서 일종의 시슬러스라고 하니까 뭐 온톨로지가 시슬러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시슬러스니까 이것도 해당다른 답이 맞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개념부터 관계 구조, 공리 계약 등을 활용해서 웹에서 기계가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방금 전에 설명한 대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7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8번. 자, 8번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아마 그 25문제 중에서는 가장 쉽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널리 통용된 서비스 사회에 관련된 학자와 저작의 연결로 오른 것은 장 프라스티에라는 사람의 20세기 위대한 희망, 요게 맞는 거죠. 그리고 단절의 시대는 피터 드러커의 책 제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가사회는 리스먼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활동사회는 에치온이라는 사람의 학자의 책이죠. 그래서 답은 정확하게 1번입니다. 이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9번으로 들어갑시다. 9번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아닌 걸 찾는데요. 우리가 의사 전달 구성으로는 세 가지가 있죠. 요소. 첫 번째가 언어적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준언어적 요소가 있고, 비언어적 요소가 있는데 그 세 번째를 물어보는 겁니다. 보면 표정과 음성, 시선 등의 언어가 아닌 비언어적 요소로 전달되는 의사소통 방식을 의미한다. 맞죠? 이거는 맞고요. 그 다음에 그 언어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말하고 문자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준언어적 요소 같은 경우에는 그 말을 할 때 뭐 억양 집어넣고 강약을 집어넣고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요 비언어적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 몸짓 같은 거, 말을 할 때 몸짓, 저도 지금 몸짓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요. 1번은 맞고, 그 다음에 2번 신체 언어는 인위적 행위로 의복과 향수, 문신 등에 해당된다. 이게 좀 틀렸죠. 왜 그러냐면 그 신체 언어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몸짓 이런 거에 해당이 되는데, 향수 이런 거는, 문신 이런 것들은 이렇게 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요 비언어적의 요소에 들어가긴 하지만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는 여러 가지 범주가 있어요. 그 범주에서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외향적 상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틀린 거고요.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요소들은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공간행위는 공간적 거리에 따른 행위로 대화자 상호 간의 적정 거리 등을 의미할 수 있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답은 9번의
2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1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나와 있죠. 빅데이터도 뭐 기출에 또 자주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다라고 아마 푸셨을 텐데요. 옳지 않은 거. 빅데이터는 주로 민간 영역에서 생성된 사적인 대용량 데이터다. 딱 1번부터 선지가 좀 틀렸죠. 왜냐하면 주로 민간 영역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대용량으로 만든 데이터이기 때문에 1번이 틀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 모바일 기기 이용이 확산되면서 온라인 세상에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늘어났다. 역시 이거는 맞는 얘기고요. 수치화되지 않은 비정형 데이터가 훨씬 많죠. 얼마나 이 정보가 많겠습니까? 그 다음에 인체 생체와 온라인 연결하는 생체 인터넷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 아마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거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거. 우리가 뭐 요즘에는 워치 있잖아요. 뭐 삼성 갤럭시 워치 얼마 전에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신체와 연결되는 거잖아. 그것도 하나의 정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0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리고 1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정보 격차 작년에도 나왔었죠. 사실 뭐 이번에 9급 정사로는 작년에 나왔던 문제 그 주제들이 조금 이제 나온 게 덜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게 정보 격차거든요. 정보 격차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서 디지털 격차와 지식 격차는 반비례한다. 이게 틀렸어요. 왜냐하면 디지털 격차라는 거는 핸드폰, 뭐 스마트 기기가 있는지 없는지. 자, 만약에 있으면 어때요? 당연히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식 격차가 있냐에 따라서 지식 격차가 커지고 낮아지고 그러니까 여부에 따라서 나눠질 수 있으니까 이거는 반비례라는 말 자체는 틀립니다. 그래서 있으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1번이 답이고요. 지식 격차는 정보를 더 잘 아는 집단과 정보를 덜 아는 집단 간에 나타나는 시스템적 차이를 의미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디지털 격차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대한 접근이 수월한 정도에 따라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정보 이용의 차이는 이 지식 격차와 사회적 배제를 초래한다. 만약에 그 어떤 지식을 잘 모르면 그 사회에서 배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래서 역시 11번의 답은 1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가겠습니다. 자, 12번에 정보사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1980년에 엘빈 토프로의 저서 제3의 물결 많이 들어봤죠. 발표된 이후에 대중에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정보사회. 그리고 정보의 창출, 분해, 이용, 통합 및 변형이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3번이 이제 정확한데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추구로 하기 때문에 딱 느낌이 오지 않나요? 그러면은 이거는 포두주의, 우리가 산업사회 때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물질적인 재화나 화석의 에너지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회. 그러니까 이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요게 답이고요. 정보사회 용어는 마스타 요네지가 후기 산업사회로서의 정보사회라고 책에서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일본 그 학자들이 정보사회론 학자들이 이 정보사회라는 용어를 쓰기도 시작했죠. 그래서 요것도 맞았기 때문에 답이 3번이 틀린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컴퓨터 정보를 처리하는 단위. 요거는 조금 뭐라 그럴까? 그 컴퓨터 관련된 과를 좀 나오신 분들은 또 아니면 정보통신 분야에 일했던 분이라면 또 이거 쉽게 또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사실. 그리고 컴퓨터 정보 처리 기사 뭐 이런 거에도 나오는 개념이고 제가 기본서 강의할 때 잠시 이렇게 단위를 얘기한 적도 있었거든요. 컴퓨터 정보를 처리하는 단위로서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뭐 가장 낮은 단위 비트가 있고 바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킬로바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메가바이트 자 그리고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렇게 나눠지는데 자 그 비트는 컴퓨터에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최소한 단위로 한 개의 비트로는 0과 1의 두 가지 표현밖에 없다. 맞죠? 양자 컴퓨터는 이거를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컴퓨터는 8비트, 16비트, 32비트 이렇게 컴퓨터 내부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을 말하고요.
처리 속도가 당연히 올라갈수록 빠른 거죠. 그리고 8비트는 1바이트며 요거는 맞아요. 자, 이 8비트가 모여서 1바이트가 되고 그리고 10조 바이트의 정보 저장 용량은 1테라바이트라 한다. 요게 틀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컴퓨터 요 정보 단위는 이진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1024배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킬로바이트 얘기했을 때 1024비트가 1킬로바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한다면 1조 바이트는 자 1테라바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조 바이트가 되려면 10조 바이트가 이 테라바이트로 계산하게 되면 10테라바이트가 되는 거죠. 10조.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답이 요게 3번이 되는 거고 자, 빅데이터는 수치뿐만 아니라 문자와 영상, 컴퓨터를 포함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포함하는 규모의 집합으로 방대하고 처리해야 할 수 있는 데이터의 규모가 매우 크다 할 수 있어. 맞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13번의 답은 이렇게 3번이 돼요. 자, 그다음에 오픈 액세스. 이번에 문제 특이한 게 오픈 사이언스, 오픈 액세스. 오픈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잖아요. 오픈이라는 거를 우리도 이제 기출에서도 나온 적도 있고 기본서에서도 배운 적이 있는데 이거는 개방이죠. 누구한테 쉽게 개방할 수 있는 뭐 소프트웨어를 아니면 자료를 제공해 준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 오픈 액세스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최초의 선언인 요 BOAI는 해설에 좀 잘 돼 있어요. 이건 영어가 많이 있어서 자, OA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셀프 아카이빙과 그다음에 여기 그린 OA로 출판을 지시한다고 돼 있는데 요거는 이게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요 셀프 아카이빙이 그린 OA가 되고요. 골드 OA가 요쪽. 그러니까 바뀌어야죠. 앞뒤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요거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 골드 OA가 뭐냐? 그 논문 같은 거를 골드 OA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누구든지 이 논문을 발표하면 누구든지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골든 OA이고 그린 OA 같은 경우에는 논문을 어떤 이제 유료 사이트에 기관에 요거를 공개한 다음에 이걸 이용하려면 당연히 유료를 내야 되는데 개인이 독자적으로 다른 데다가 이렇게 올릴 수 있으면 그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거든. 그런 걸 우리가 그린 OA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1번이 앞뒤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 크리에이티브의 커먼즈 라이센스를 따르면 전통적인 종이 학술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학술 저작물에 적용된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작자의 비용 부담이나 이용자의 무료 접근, 시공간을 초월한 접근, 저자의 저작권 보유 등의 4대 원칙을 강조하는 정보 공유 체계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마지막에도 이게 해당되는 말인데요. 요 용어 자체가 좀 복잡하게 느껴지면 우리 해설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15번으로 가겠습니다. 15번. 자, 15번은 이거는 뭐 제가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수험생들한테 제 카피라든지 아니면 마지막 자료라든지 뭐 시험장에 들고 가는 뭐 그런 거 자료를 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나왔던 게 바로 이거죠. 다음에 이것에 해당하는 용어인데 환각 형상, AI 인공지능이 지금 발전함으로써 약간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잖아요. 그거를 표현하는 용어가 바로 할루시네이션, 요거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답이 2번이 되는 거고요. 아카이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보를 저장하는 곳을 우리가 아카이브라 하는 거고 나비 효과라는 건 아마 여러분들 들어봤을 텐데 작은 일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의 작은 원인이 돼서 이게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다. 그럴 때 우리가 나비 효과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헤일로 효과라는 거는 뭐 그냥 이거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사람의 대상을 얘기할 때 한 가지 측면을 통해서 전체를 파악하는 그런 효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얼굴이 잘생기면 성격도 되게 좋을 거고 그다음에 뭐 부자일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바로 헤일로 효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요 2번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6번 보면 전자상가로에 이것도 이거는 수험생들을 그냥 배려를 해주는 측면이 있지 않나. 물론 뭐 그런 문제가 덜어 있었지만 이 전자상거래는 전자적 수단을 통해서 사이버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행위가 맞죠. 그 다음에
효과적인 마케팅을 위한 고객에 대한 정보는 주로 시장 조사를 하거나 직접 소비자를 대면하는 영업상을 통해 수집되고 정리된다. 이게 틀렸죠. 이거는 오프라인의 시장에서 보는 그런 영업사원의 모습이잖아요. 인터넷에서는 직접 대면하지 않잖아요. 이건 사이버니까. 그래서 16번의 답은 2번이 되고, 판매자와 소비자의 직접 연결을 시켜주기 때문에 중간의 유통 과정이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정보는 B2G 정자상거래 지원과 전통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이 비즈니스화 지원, 이 비즈니스의 글로벌화 추진 등 법, 제도, 정비, 인프라 확충에 지원을 하고 있다.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16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리고 17번으로 가볼까요? 자, 저작권도 이미 기출에서 자주 언급됐던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작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찾아보면 문학과 예술 학문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 창작물에 대한 원래의 저자와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맞은다. 자, 말하죠. 이거는. 그다음에 법률, 헌법, 조약, 명령, 조례, 규칙 등은 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다.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틀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 조항 같은 거는 다 무조건 공개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든지 그 법정을 가지고 저도 그 책을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분도 책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고요. 협의의 저작권은 저작 재산권만을 의미하고 강의로는 저작 인격권 이런 것도 이제 다 포함되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저작권은 미키마우스 법이라고 아마 여러분들 우리 수업 시간에도 배웠었는데 그 70년 보호되는 거. 그래서 전 세계가 70년 보호되는 추세죠. 이것도 맞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정확하게 2번. 자, 그다음에 이제 18번. 18번은 요거는 그 이제 작년부터 또는 이제 올해부터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항상 사회가 너무나게 극렬하게 분열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서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사람들이 자기 생각만 강조하고 포용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요 개념을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이버 공간에서 나타나는 인식의 왜곡 현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할 때 확증 편향은 사람이 자신의 기존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게 맞죠.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팩트를 인지를 못하는 거야. 그 다음에 헤텔로필리라고 돼서 앞선 사람이 하는 보고 별다른 사람이 별다른 이제 검증 없이 따라가는 현상. 이거는 틀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향을 얘기하는 그런 이제 개념이고요. 요거에 해당되는 건 밴드 웨건 효과라고 해서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그걸 얘기하는 거니까 2번이 틀렸고, 반향식 효과도 요거랑 좀 비슷한데 뉴스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가 이용자의 신념에 더욱더 강화시키는 현상을 반향식 효과라고 얘기할 수 있고, 피터 버블도 역시 이용자의 성향이나 취향에 맞는 정보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수업 시간에도 그랬지만 확증 편향이나 반향식 효과나 피터 버블은 자주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네, 이거는 처음 들어보네, 이렇게 접근해서도 사실 찍는 거지만 답을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들어가겠습니다. 19번의 정보. 자,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용도와 주제에 따라서 생활정보, 여행정보, 학술정보, 입시정보, 금융정보, 오락정보, 주택정보 등을 불린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전자기기의 발전 후 영상이나 음악과 같은 정보를 전자매체에서 기록하고요, 초고속망을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정보를 전달하고 전달을 받게 할 수 있다. 맞어요. 그 다음에 학술 정보의 원문의 가공 방법에 따라서 1차, 2차, 3차 정보라고 우린 배웠었어요. 그리고 1차 정보는 색인, 사서, 목록, 백과사전, 핸드북, 초록 등이 했다. 요게 틀렸죠. 이거는 2차 정보에 해당이 되는 거라고 우리 명확하게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고요. 학술지 역시 이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제 10번 이후, 그러니까 11번 이후에는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공부했던 내용이 다수 좀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데서 이제 틀리지 않고 맞춰줘야지 가락을 넘길 수 있죠. 그 다음에
요 20번 오픈 사이언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오픈자가 들어가니까 아까 오픈 엑서스처럼 그런 생각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과학의 논문이라든지 뭐 학계에 발표하는 보고서 같은 거 그거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오픈 사이언스인데 요거는 뭐 이렇게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었고요. 이거는 그냥 뭐 좀 출제자가 뭐 이런 게 있다 차원에서 그냥 만들어낸 문제 같아요. 그냥 물론 이제 이 개념은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보사회론에서는 이런 거를 잘 다루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걸 찾아보면 오픈 사이언스 온라인상에서 배포되는 공적 연구 결과물의 이용에 대한 비용 부담을 투명하게 부과한다. 오픈자가 들어갔으니까 이용 부담은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쉽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답이 이거는 1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용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오픈 사이언스. 그 다음에 공적 자금이 투입된 연구를 학계 및 산업계를 비롯하여 누구나 디지털 형식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국립중앙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게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의도는 요걸 통해서 1번을 주면서 요게 틀렸다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해설 강의 들으면서 내가 이거 왜 몰랐지? 그거는 알 수 없어요. 정보사회로는 범위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다 꼼꼼하게 기억합니까? 그럴 수는 없고 아마 이 출제 의도는 요거를 얘기했던 차원에서 접근식으로 하면 문제를 쉽게 골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자 21번으로 가겠습니다. 21번. 자 21번은 마샬 맥루한. 자, 맥루한은 이미 출제가 됐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올해는 뭐 미디어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이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예측을 했는데 뭐 그냥 나왔던 사람들 좀 나왔고 7급은 조금 미디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부분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 미디어하고 그다음에 쿨 미디어 두 가지 얘기하고 요거는 제가 파이널 강좌할 때도 소개했던 그런 이제 개념이었었는데 요거는 한 미디어는 수용자의 적극적 참여도가 낮은 사진이나 영화 등에 속한다. 맞습니다. 한 미디어는 정세도가 높으며 특정 감각을 확장시키는 미디어다. 그러니까 정세도가 높다는 거는 좀 세밀하다. 그렇지. 그 다음에 쿨 미디어는 직관적 감성적 관여 경향이 있으며 정보량이 빈약하고 불명해서 수용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렇게 요구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책은 텍스트로만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정세도가 높고 독자층의 참여도가 높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한 미디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여도가 높지가 않습니다. 정세도가 높기 때문에 참여도는 생각보다 낮죠. 그래서 요거는 틀린 답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답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책이라는 건 한 미디어는 맞지만 이런 측면에서 틀리는 거고 쿨 미디어적인 성격에 해당하는 문구에 요게 이제 가깝죠. 이거는. 그래서 요거 답이고 그다음에 22번. 자, 또 이제 나왔죠. 오픈 소스. 오픈이라고 하면 역시 개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옳지 않은 거. 시장 친화적 지향을 하고 기술적으로 실용적으로 추구하며 이념 성격을 탈피한다. 자, 그리고 오픈 소스의 운동은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과 달리 영리 기업의 참여를 제한한다. 이게 이제 틀렸죠. 이거는 오픈 소스는 마찬가지 영리 기업들도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는 틀렸어요. 그리고 시스템 출발해서 사용자에서 요거는 그래픽 시스템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터치로 이렇게 그림으로 터치를 뭐 누르면은 거기 안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거고요. 자, 오피스 소프트웨어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설계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를 인터넷 통해 무상으로 공개하고 누구나 그 소프트웨어를 개량하고 재버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거는 해설에 제가 또 자세히 써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결정적으로 이게 오픈이 들어갔으니까 뭐 이거는 영리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에도 23번 리터러시가 나왔었잖아요. AI 리터러시도 나왔었는데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또 공부를 했었던 거기 때문에 또 접근할 수 있을 텐데요. 미디어 콘텐츠는 점차 디지털로 진보하고 넘쳐나면서 이를 매개하는 기술은 빠르게 발전한 환경에서 중요한 수통이 되고 있다. 그리고 문해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정확하게 답이 나왔죠.
오늘날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 및 해석 능력은 인공지능 컴퓨터의 출현으로 예전처럼 리터러시 교육을 강조할 필요가 없는 시대. 없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4번도 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답이 3번. 자,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4번은 딱 보면 이게 뭐지라고 했다는 것보다는 요 자료의 박스 칸에 있는 내용을 면밀하게 잘 보시면 어렴풋이 뭔가를 설명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딱 보면은 가독성을 고려한다. 보기 쉽게. 그다음에 심플. 그다음에 이제 정보 소통을 위한 시각적 판단을 다루는 정보나 범주의 단순한 표집화문으로부터 복잡한 통계 데이터를 활용한 경제집, 시각화, 눈으로 보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꾸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뭐겠습니까? 인포그래픽으로 그래픽이라는 거. 물론 여기 1번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 내용으로 보면 이게 인포그래픽이 정확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정보 전달 방식 중에 하나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게. 그래서 24번의 답은 4번이 되고요. 그다음에 대망의 마지막 문제. 이거는 또 역시 이거 쉽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데요.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하면서 많이 배웠는데, 자, 이 학습 방법은 지도학습과 회고학습과 광학습, 딥러닝이 있는데 회고학습은 아마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답이 정확하게 2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1번부터 문제 해석하기 전에 서두에서 얘기했었지만 이번에 문제는 처음에 느낌이 기출에서 조금 자주 나왔던 그 문제들이 다수다 보니까 문제 풀 때는 이거 쉽다 이렇게 느껴지는 측면이 좀 많게 느껴지는데 막상 이제 몇 가지 문제를 접근해 보면 이거 뭐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문제 올해 그 9급 문제를 완전히 쉽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작년만큼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절하게 난이도를 유지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제 복원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이 문제 복원하면서 이 정보사회론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를 나름대로 이제 다시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제가 빠른 시간 안에 정보사회론의 학습 방법을 정확하게 이렇게 기획을 해서 동영상으로 촬영할 테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숙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